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신학연구원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헬라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헬라어를 처음부터 천천히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헬라어를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라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헬라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헬라어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언어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배우면 성경의 원어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그 말씀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번역본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원문 자체로 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생생하게 깨우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헬라어 안에 있는 구조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언어는 그 언어 안에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헬라어를 배우기 앞서서 먼저 언어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의 모든 언어는 동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사와 그리고 명사의 결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명사와 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명사는 무엇입니까? 이름 명자죠. 이름명,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TV, 책, 방, 사람, 공간, 시간, 이런 고정되어 있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명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명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문도 명사겠고, 방도 명사겠고, 가방도 명사겠고, 의자도 명사겠고, 시계도 명사겠고, 십자가도 명사겠고, 거울도 명사겠고, 도처에 명사가 많이 있죠. 명사, 이름을 갖고 있는 것,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것,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상이나 흐름이나 어떤 이름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명사라고 한다. 여러분 아시겠죠? 명사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는 무엇일까요? 동사는 움직일 동자죠.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먹는다, 본다, 읽는다, 한다, 논다, 생각한다, 움직이는 것. 또 무엇이 있을까요? 뿌린다, 씻는다, 나무란다, 기도한다, 예배한다, 움직이는 것, 산책한다, 헤엄친다, 항해한다, 운전한다, 움직이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날아간다, 기다린다, 묵상한다, 기도한다, 본다, 듣는다, 움직이는 것을 동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명사는 뭘까요? 명사는 뭐라고요? 명사는 고정되어 있는 것, 이름이 있는 것, TV, 책, 노트북, 병, 휴지, 문, 방, 스위치, 고정되어 있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을 명사라 부르고 움직이는 것, 본다, 듣는다, 간다, 운전한다, 헤엄친다, 쉰다 하는 이 움직이는 어떤 행위, 이런 것을 동사라고 말하는데 거의 모든 언어는 이 명사와 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본다, 그가 간다, 저 차가 움직인다, 새가 날아간다, 물고기가 헤엄친다. 명사와 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약간 복잡합니까? 새가 난다, 소리를 듣는다, 내가 먹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명사와 동사가 결합되는 그런
그런 문장이 있는 반면에 조금 복잡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밥을 먹는다. 내가 부산에 간다. 나는 너를 대통령으로 만든다. 이런 식의 복잡한 문장이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와 동사의 결합,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명사가 붙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명사와 동사의 결합, 이런 것을 1형식 문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명사와 동사와 보어가 결합하는 것을 2형식, 그리고 명사와 동사와 또 다른 명사가 결합하는 문장, 예를 들어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런 식의 문장을 3형식 문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장의 형식은 5형식인데 5가지 형식이 있는데 전부 다 명사와 동사의 결합입니다. 명사와 동사, 명사, 혹은 명사와 동사, 보어, 명사와 동사와 명사와 보어, 이런 형식의 문장이기 때문에 뼈대는 명사와 동사의 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명사가 무엇입니까? 이름 명자죠. 이름 있는 것을 다 명사라고 말합니다. 책이나 방이나 사상이나 다 명사입니다. 이름이 붙어 있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 다 명사입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동사입니다. 가다, 오다, 생각하다, 먹다, 읽다, 움직일 동자죠. 움직이는 것은 다 동사입니다. 문장은 명사와 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복잡한 문장은요, 명사와 동사와 명사와 보어와 형용사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뼈대는 명사와 동사이다. 모든 문장은 주어와 주동사가 있습니다. 주어와 주동사. 그것이 그 문장의 뼈대이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도 동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아무리 어려운 문장도 명사와 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대명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 감탄사도 있고, 많은데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영어를 배울 때 여러분 팔품사를 배우셨죠? 품사가 8개가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 외에도 6개의 품사가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그런데 이 6개는 명사와 동사를 꾸며주고 설명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없어도 그 의미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명사와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개의 다른 품사입니다. 볼까요?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대명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명사란 무엇입니까?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철수가 학교에 갔습니다. 철수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가 TV를 봅니다. 철수가 샤워를 합니다. 철수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문장을 씁니까? 그렇지 않죠. 철수가 학교에 갔습니다. 그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몇 시에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에 샤워를 하고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을 명사를 반복하지 않고 대신에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간단하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을 대명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명사를 대신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이게 대명사입니다. 그죠? 대명사는 그는도 있고, 그녀는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들도 있고, 너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대명사가 있죠. 철수는 학교에 갔습니다. 영희를 만났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철수와 영희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들은 만나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에 학교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몇 시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철수와 영희는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혹은 너희들은 혹은 너는
그녀는 그렇게 말을 하죠.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요런 게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대명사를 많이 쓰죠. 그 사람, 그녀, 그들, 너, 나 다 대명사입니다. 다 대명사입니다. 어떤 명사를 쓰고 어떤 정확한 사실을 묘사하는 대신에 앞에 한번 묘사했으면, 앞에 한번 말했으면 뒤에는 반복하지 않고 그 혹은 그녀, 너, 그들, 너희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이런 게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대명사는요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어요. 단수 1인칭 나, 단수 1인칭 나, 단수 2인칭 너, 단수 3인칭 그녀, 그것, 복수 1인칭 우리, 복수 2인칭 너희, 복수 3인칭 그들. 6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명사가 뭔지 아시겠죠? 명사를 대신하는 것, 이것을 대명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는 게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것. 멋진 아가씨, 아름다운 여인, 여인이라는 말을 꾸며주죠. 멋진 차, 좋은 사람,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 이런 공기를 꾸며주는 깨끗한 이라는 말, 이런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것, 수식하거나 꾸며주는 것, 이것을 형용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것. 아름다운 남자가 간다. 아름다운 여인이 잔다. 멋진 차가 서 있다.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미고 수식하는 그것을 바로 형용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는 명사와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명사가 가면 따라가고, 왜?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항상 명사 옆에 있습니다. 명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명사를 묘사하고, 명사를 설명하고, 명사를 꾸미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형용사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나중에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그리고 독립적 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를 꾸미는 것도 있어요. 빨리 간다, 잘 간다, 안전하게 간다, 쉽게 간다. 간다는 말을 동사를 꾸밀 수가 있지요. 그죠?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잘 먹는다, 귀엽게 먹는다. 웃어요? 웃습니다. 깜찍하게 웃는다, 멋있게 웃는다, 슬프게 웃는다. 동사를 꾸밀 수가 있겠죠? 동사를 꾸미는 것을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 부사는 동사를 꾸미는 것입니다. 물론 부사는 형용사를 꾸밀 수도 있고 같은 부사를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 역할은 동사를 꾸미는 것입니다.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빠르게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날아갑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빨리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빨리, 맛있게, 이런 것들이 다 부사입니다. 부사. 동사를 꾸미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사를 꾸미고 명사와 함께하는 자들과 동사를 꾸미고 동사와 함께하는 자가 구분이 되죠. 형용사, 대명사, 명사 이런 것과 동사와 함께하는 자들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명사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고 동사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팔품사는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영어에 팔품사를 놓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적어도 6년 동안은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단어, 영어의 용어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 방 안에 그와 함께, 명사와 함께 움직이면서 명사를 한정해주는, 명사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 안에, 학교 밖에, 학교 위에, 상자 안에, 상자 아래에, 이런 아래에, 위에, 밖에 명사와 함께 있으면서, 동사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사와 함께 있습니다. 명사와 함께 있으면서 명사를 한정해 주는 것이 있어요. 안에, 위에, 아래에, 옆에, 그 사람 옆에, 그죠? 이런 것들을 전치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치사. 그리고 이것은 팔품사 안에 안 들어가지만 명사에게 명사 앞에 붙는 것 중에 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라는 말이죠. 그라는 말이죠. 물론 영어에는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지만 헬라어에는 부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그 여자, 그것 할 때 그라는 말이 관사이죠. 그래서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를 설명하고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사입니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장과 저 문장을 이어주는 그리고, 그러나, 또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문장과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접속사다라고 말합니다. 접속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접속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탄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 오, 아야,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사를 빼고 원래 전치사를 여기다가 넣어서 팔품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품사가 8개 있는 것이죠. 모든 문장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문장은 이 8개의 품사, 8개의 종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명사와 동사가 있다.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나머지 6개의 품사가 함께 협력하여서 문장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장의 속성입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의 품사가 결합하여서 연결되어서 문장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8개의 품사가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명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명사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명사가 변화하면 변화하고 함께 변화하고, 명사가 변화하지 않으면 함께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부사와 동사는 또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움직여야 되겠죠. 부사는 동사를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볼 때 헬라어는 명사 부분과 동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헬라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독일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와 동사로 움직인다. 명사와 동사로 구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명사의 변화와 동사의 변화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공부는 크게 명사의 변화와 동사의 변화로 나눌 수가 있다. 명사의 변화와 동사의 변화로 나눌 수가 있다. 명사는 고정된 것이죠. 어떤 이름이죠. 그런데 동사는 움직이는 것이죠. 움직입니다.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명사와 동사를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합니다. 모든 언어의 문장은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은 명사와 동사를 설명하고 꾸미는 것이다. 중심은
명사와 동사이다. 헬라어도 마찬가지다. 헬라어도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명사와 동사의 결합으로 문장은 이루어진다. 우리말도 마찬가지다. 우리말도 명사와 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것은 그 명사와 동사를 꾸미고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를 공부할 때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것이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명사와 동사의 변화, 명사와 동사의 변신, 명사와 동사가 상황에 따라 변할 때에 어떻게 변하느냐, 어떤 원칙으로 변하느냐,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 공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명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명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헬라어 명사는 성과 수와 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헬라어 명사는 먼저 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 남성과 여성과 중성입니다. 헬라어 명사는 남성과 여성과 중성 명사가 있습니다. 어떤 명사가 남성 명사이고 어떤 명사가 여성 명사이며 어떤 명사가 중성 명사일까요? 우리말에는 이게 없어요.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와 중성 명사가 없습니다. 근데요, 독일에는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이런 것이 남아 있어요. 고대 언어로 갈수록 이것이 뚜렷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대로 갈수록 이 성 역할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남성은 밭에 가서 일하고 전쟁이 나면 싸우고 집을 짓고 그런 일을 하죠. 여성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성은 아이들을 돌보고 밥을 짓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이런 성 역할이 고대로 갈수록 뚜렷해집니다. 현대로 올수록 이런 성 역할이 많이 흐릿해집니다.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할 수가 있어요. 구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현대로 올수록. 그러나 고대로 갈수록 뚜렷해집니다. 호랑이와 싸우고 짐승을 잡고 그래서 전쟁을 벌이고 하는 것은 남자의 일입니다. 여자가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남자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고대로 갈수록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명사도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 또 중성 명사가 당시에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명사가 그러면 남성 명사일까요? 어떤 명사가 남성 명사일까요? 강하고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그런 것들이 남성 명사입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한 90%가 그런 것 같아요. 여성 명사는 그러면 어떤 명사가 여성 명사일까요? 넓고 참고 품어주고 돌보고 인내하고 그런 성격의 명사. 화평 에이레네, 생명 조회, 에클레시아 교회, 바실레이아 나라 이런 명사들이 여성 명사입니다. 참고 넓고 인내하고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칼디아 마음, 사랑을 베풀고 하는 아가페 사랑 이런 명사들이 여성 명사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남성 명사는 강하고 싸우고 죽이고 파괴하고 공격적인 그런 명사들이 그런 의미의 명사들이 남성 명사이고 착하고 온유하며 인내하며 돌보고 넓고 품고 하는 그런 명사들이 여성 명사이다. 왜냐하면 고대로 갈수록 성 역할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한 90%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헬라 사람들은 이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이 명사가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구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를 구분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구분이 있다. 헬라 안에는 이런 구분이 있다. 그리고 고대로 갈수록, 고대 언어로 갈수록 이런 구분이 명확하다. 성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리 복잡하지? 우리말에는 없잖아. 왜 이것을 내가 외워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다. 옛날 말에는 그게 있었구나. 그것을 구분하였구나. 성 역할이 분명하게,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재밌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왜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인가? 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흥미롭게 헬라어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성명사가 있습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명사가 중성명사입니다. 중립적인 의미의 명사이죠. 어떤 게 중립적일까요? 아이, 이런 단어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성전, 이런 단어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선물, 이런 단어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성적이고 여성적이고 중립적이라는 개념도 당시 사람들이 정해놓은 개념입니다. 우리와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고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정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한번 배워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우리 사회는 없는데, 내 언어 체계에는 그것이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하였을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하였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삶과 내 사고를 풍성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이걸 외워야 돼? 왜 내가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외워야 되지? 내가 공부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배워보겠다. 흥미롭다. 재미있다. 그런 자세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명사에는 수가 있습니다. 수는 무엇입니까? 단수와 복수죠. 이것은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그죠? 나는 단수이고 우리는 복수이죠. 이것은 어렵지 않죠. 우리말에도 단수와 복수가 있습니다. 나는 단수이고 우리는 복수이고, 너는 단수이고 너희는 복수이고, 그는 단수이고 그들은 복수이고. 이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죠. 단수는 하나를 말하고 복수는 여러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수는 하나를 말하고 복수는 여러 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에는 격이 있습니다. 격은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소유격을 속격이라고도 하고 목적격을 대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격과 소유격과 역격과 목적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은는 이 가가 붙으면 주격이죠. 나는, 내가, 뭐뭐시, 뭐뭐가, 뭐뭐는, 그런 말은 다 주격이죠. 주격, 내가 주인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누가, 무엇이, 말을 시작하는 주체이죠. 그것을 주격이라고 말합니다. 입격 혹은 소유격은 나의, 너의, 그의, 그 책의 표지, 그 책의 색깔, 뭐뭐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소유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에도 있죠. 소유격, 나의, 너의, 그의, 우리의, 너희의, 그들의, 뭐뭐의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소유격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역격이 있습니다. 역격은 줄여자죠. 줄여자,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뭐뭐에게, 그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너희에게, 그들에게, 뭐뭐에게
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것을 역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격 혹은 역격. 주격은 1격, 소유격은 2격, 속격은 2격, 삼격은 역격, 마지막으로 사격은 네 번째는 목적격 혹은 대격이라고 말합니다. 목적격, 무엇을, 무엇을 타겟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타겟이죠. 목적이죠. 나는 밥을 먹는다. 밥을이 목적격이죠. 나는 그를 본다. 그를이 목적격이죠. 타겟으로 하는 것. 왜 대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동사의 대상, 내가 하는 동사의 목적, 최종 목적지, 최종 도달지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대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속격은 속했다는 말이죠. 소유했다는 말도 되고 속했다는 말도 되죠. 속하였다. 내게 속한 것, 너에게 속한 것, 그에게 속한 것. 그래서 그의, 나의, 우리의 이것이 여러분 소유격이죠. 이렇게 명사는 성수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명사는 남성 단수 주격입니다. 어떤 명사는 여성 복수 목적격입니다. 어떤 명사는 중성 단수 역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사를 규정할 수가 있겠죠. 나는 하면 남성 단수 주격입니다. 우리는 하면 남성 복수 주격입니다. 너희들은 하면 여자들입니까? 여성 복수 주격입니다. 이렇게 명사를 구분 짓는 것입니다. 성수격으로 구분 짓습니다.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리고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역격인지 목적격인지 잘 구분하는 것이 바로 명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한다면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주격인지 속격인지 역격인지 목적격인지 이것을 잘 분석한다면 명사 공부는 끝난 것입니다. 명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만 잘 구분하면 됩니다. 성수격만 잘 구분하면 명사 공부는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물론 그 변화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명사가 여러 가지로 변화합니다. 특별히 이 격에서 여러 가지로 변화합니다.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있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고 어떤 명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명사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남성 명사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성 명사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중성 명사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그 명사가 등장했을 때에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역격인지 목적격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 해석을 한다면 문장의 큰 부분인 명사 부분을 우리가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용사도 해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명사의 변화에 따라서 명사의 격에 따라서 함께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사와 함께 변화합니다. 그리고 관사도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사도 명사와 함께 변화합니다. 함께 비교적 같은 형식으로 규칙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를 정복하면 형용사나 대명사나 관사를 우리가 함께 정복하기가 쉽다. 함께 정복할 수가 있다. 왜? 명사와 함께 움직이니까. 명사와 함께 변화하고 명사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형용사나 관사나 대명사를 함께 잘 이해할 수가 있다. 물론 꼭 같이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비슷하게, 아주 근사하게,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렵지 않다. 명사를 정복하면 나머지 형용사나 관사나 대명사를 정복하는데 아주 쉽다, 아주 편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크게 볼 때 시제와 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 보는 것, 본다, 먹는다, 간다, 논다, 이런 움직이는 것. 그런데 이 움직이는 것, 이 움직이는 동사에는 첫 번째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가 무엇입니까? 시제, 시간의 제도입니다. 시간의 제도.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편의상 시간을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하면 현재와 그리고 과거와 그리고 미래로 먼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현재와 과거와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많이 있겠지만 크게 보아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시제라고 말합니다. 시제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해서 시간을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구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현재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또 미래입니까? 그러나 시간을 한번 규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구분해 보자는 것입니다. 편의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말하고 있고, 지금 내가 방송하고 있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고,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할 때에 현재형을 써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하는 것, 생각하는 것, 먹는 것, 보는 것, 그죠? 이것을 현재라고 말합니다. 현재.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한 이 순간 바로 과거로 변해버립니다. 그죠? 왜?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에서 독일어, 영어,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현재와 현재 진행은 함께 쓰입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묶여서 씁니다. 현재와 현재 진행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 진행을 의미한다 하는 그러한 언어 법칙이 굉장히 많은 언어에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 진행을 의미한다. 현재는 현재 진행을 의미한다. 왜?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죠? 아무튼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는 것을 시제라고 말합니다. 시제, 시간의 제도, 시제. 근데 영어에는 12시제가 있습니다. 12시제. 어떤 사람은 16시제, 어떤 사람은 24시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 필요 없고 12시제만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헬라어에는 참 다양스럽게 6시제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시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시제는 크게 모아서 6시제이다. 이 6시제만 우리가 마스터하고 공부하면 헬라어 성경을 읽는데 전혀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래, 과거 벌써 3개죠. 나머지 3개는 뭘까요? 나머지 3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헬라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2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2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떤 과거는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은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 어느 시점에 발생했지만 그것이 끝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미완료라는 형식을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미완료.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영향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것을 표현할 때 imperfect 그래가지고 미완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완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의 사건이 그 사건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 진행의 의미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 진행. 과거의 어떤 사건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끝난 게 아니다. 완료된 게 아니다. 그래서 imperfect, 미완료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건 가운데 과거에 일어난 많은 사건 가운데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많이 있죠. 과거의 죄라든지 과거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과거에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미완료형을 써서 표현한다. 이제 네 가지입니다. 다음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된 사건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겠죠? 내가 지금 밥을 다 먹었어. 내가 지금 숙제를 다 끝냈어. 내가 지금 TV를 다 보았어. 내가 지금 설거지를 다 끝냈어. 그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말을 쓸 때 현재 완료형을 사용을 합니다. 현재 완료형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끝냈어. 완료되었어. 끝났어. 숙제를 끝냈어. 시험을 끝냈어. 지금 이 순간 끝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말을 현재 완료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 완료된 거죠? 현재 완료된 거죠? 자,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가? 나머지 하나는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과거 어느 시점에 일이 끝난 것입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 어젯밤 12시에 내가 숙제를 끝냈어. 어젯밤 11시에 내가 통화를 마쳤어. 과거 어떤 시점에 그 일을 끝낸 것을 말할 때에 과거 완료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헬라어 시제는 이 6가지밖에 없어요. 6가지만 읽고 마스터하면 헬라어 시제를 마스터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보시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헬라어가. 물론 이 6가지 시제가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말한다. 내가 어제 말했다. 어제 말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말한다. 현재 내가 내일 말할 것이다. 미래 내가 어제 말했다. 과거. 근데 이 과거는 부정과거, 단순과거라는 말로도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과거 혹은 부정과거, 단순과거 다 같은 말입니다. 부정과거는 뭐고 단순과거는 뭐지? 그리고 그냥 과거는 또 뭐야? 미안하지만 같은 말입니다. 전부. 부정과거나 단순과거나 과거 다 같은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부정과거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우리스트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어떤 정해진 게 없는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어난 어떤 일,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어떤 일, 그것을 표현할 때 부정과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함이 없는 그냥 일어난 일, 어떤 시점에 일어난 일, 큰 의미가 없는 그 일, 과거의 일, 그 말을 표현할 때 영어로 아우리스트, 우리말로 부정과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강의에서 부정과거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 단순과거라고 쓰지 않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TV를 봤어. 어제 그녀를 만났어. 오늘 지금 말을 하고 있어. 지금 책 보고 있어. 내일 그때
내가 그를 만날 거야. 미래죠. 현재 완료는 지금 막 일을 끝냈어. 지금 막 밥을 다 먹었어. 지금 막 설거지를 끝냈어. 이것을 표현할 때 현재 완료죠. 미완료는 과거 수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의 사건인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풀고 있었어. 그때 먹고 있었어. 어젯밤 9시에 내가 라면을 먹고 있었어. 어젯밤 10시에 너와 통화를 하고 있었잖아. 어젯밤 11시에 내가 샤워를 하고 있었어. 너무너무 더워서 말이야.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설명할 때 미완료를 씁니다. 미완료.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이 끝났습니다. 9시에 숙제를 내가 끝냈었어. 어젯밤 9시에 내가 밥을 막 먹고 설거지를 끝냈었어. 그렇게 표현할 때 과거 완료입니다. 6개의 시제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도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말에도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하면 동사의 큰 부분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시제를 정복하면 동사를 거의 다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저와 함께 동사를 한번 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가 있습니다. 태. 영어로 하면 mood라는 말인데요. mood. 영어로 voice라는 말입니다. voice. 수동태,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죠. 영어에는 능동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무엇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과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사랑을 누구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죠.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누구에 의해서 데리고 가 짐을 받을 수도 있죠. 내가 누구를 공격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그 공격을 누구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죠. 이것을 능동태 혹은 수동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배울 때 능동태와 수동태 많이 배우셨죠? 능동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죠. 그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수동태는 그 상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받는 거죠? 내가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는 것을 능동태라고 말하고 공격을 받는 것을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수동, 그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태. 이것은 뭔가 하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능동태는 내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수동태는 다른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내게 영향을 다른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내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수동태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능동태는 내가 행동을 하여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수동태는 다른 사람이 행동을 하여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주어가 되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을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에도 없고 우리말에도 없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내가 행동을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태라는 것은 다시 합니다. 내가 행동을 하여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그 행동이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중간태라고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내게 돌아올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내가 한 잘못이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중간태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수동의 의미로 이렇게 읽히기도 하고 능동의 의미로 읽히기도 하지만
하여간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에는 능동태와 수동태와 중간태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동사와 명사를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명사와 동사를 공부할 때에 기억할 것은 모든 문장은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품사들은 형용사, 부사, 관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들은 명사와 동사를 꾸며주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뼈대는 명사와 동사이다. 뼈대는 명사와 동사이다. 그래서 명사는 성수, 격이 있다.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 있고 단수와 복수가 있고 주격과 소유격과 역격과 목적격이 있다. 이것이 남성, 단수, 주격인지 여성, 복수, 목적격인지 여성, 단수, 소유격인지 우리가 잘 구분하여서 해석해야 되겠다. 그것만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것만 구분할 수 있다면 명사를 정복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 단수, 주격, 여성, 복수, 소유격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시제와 법이 있습니다. 크게 물론 시제와 태가 있습니다. 물론 법과 법이 있습니다. 크게 시제와 태가 있습니다. 시제는 무엇입니까? 6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시간의 형태죠. 시간의 제도이죠. 시간의 제도입니다. 헬라어에는 참 감사하게도 6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어에는 12가지가 있는데 헬라어에는 6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그리고 미완료가 있습니다. 미완료. 특별히 미완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잘 아는데 미완료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미완료가 무엇입니까? imperfect.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어난 그 일이 완료되지 않고 지금까지 영향을 이어오고 있는 그것을 표현할 때 미완료라고 표현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있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는 우리말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지만 중간태라는 것은 헬라어는 중간태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능동태는 내가 행동을 하여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을 능동태라고 하고, 수동태는 내가 다른 사람이 행동을 하여서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내가 주어로, 내가 주어가 되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수동태입니다. 중간태는 뭐냐? 중간태는 내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내게 돌아오는 것,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 내게 도리어 돌아오는 것.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강, 여러분 오늘 예시논 아카데미 헬라어 특강 1강 여러분과 함께 해 보았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길게 보고 큰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천천히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의 실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여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내가 그 말씀을 잘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헬라어 공부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헬라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생명의 말씀 잘 알아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특별히 신약의 말씀이죠. 물론 구약 말씀도 해당됩니다.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잘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을 잘 준행하기 위해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하는 곳입니다. 헬라어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확신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선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격으로 저 땅에 나아가서 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께서 이 제자의 길에 나선 우리 모두에게 복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신원 헬라어 아카데미 헬라어 수업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